민원연 언론 대부 조선일보 편 5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11부부터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대부 첫 번째 책의 11편을 지금 보게 되는데 제목이 침략 전쟁 시기를 태평성대라고 호도한 조선일보입니다. 무슨 내용이 나올지 뻔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체로 35년 정도, 1935년부터 45년까지가 이제 뭐 침략 전쟁 그리고 일제 강점기가 아주 더 이상 뭐 말할 수 없이 이 시기가 계속 가나 보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긴 했을 거예요. 그런 시기에 조선일보는 태평선대라고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그렇게 호도했던 시기였다라는 건데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35년 1월 1일 사설, 그러니까 연두사를 조금 읽어볼게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패배의식,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한 어떤 낮은 뭐 자존감 이런 것들이 아마 이때부터 형성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년 벽두에 있어서의 사회 백년대계의 첫 소리로 산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공중으로 날자의 3대 표어를 제창한다. 문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극한까지 정복하며 이용할 수 있는 극한까지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지 않고는 정복할 수가 없고 정복하지 않고는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표어가 조선 사람의 손과 발에 의하여 실현되는 날을 기다려서야 우리도 비로소 문명을 말할 수 있는 반열에 참여하며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도 남이 위기를 말할 때에 같이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게 뭔 소리지? 지금 일제 감정기 시기에 뭐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공중으로 날자 왜 이런 거를 지금 하자고 하지 조선일보가 그 새해 첫날부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더니 이런 느닷없는 표어를 내놓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 조선 사람을 개인으로 보아 고칠 점은 무엇이냐? 첫째, 모험 진취성을 가져라. 조선 사람은 나약하고 비겁한 민족이라는 평을 듣는다. 우리가 선조 대대로 오늘까지 산을 모르고 바다를 모르고 하늘을 모르고 지내온 것은 주로 그 원인이 우리의 나약 비겁성에 있다. 둘째로 적극적 경쟁심을 가져라. 조선사를 보면 조선 사람들처럼 경쟁심이 맹렬한 민족은 드물 것이라는 암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 경쟁심은 적극이 아니요 소극이었기 때문에 그 경쟁심이 사적으로 나타나는 바는 흔히 시기, 질투, 모함, 당쟁, 고륙상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이래가지고는 개인으로도 사회로도 진전 향상을 꾀할 수가 없고 작약자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로 모임의 힘의 위대함을 알라. 종래 조선 사람의 활동은 일로 탄탄한 평원 광야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임의 힘의 위대함을 모르고 왔다. 그러나 산으로 바다로 하늘로의 위험한 길을 밟으려면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될 것임을 알 것이다. 넷째로 이게 근데 동그라미 이렇게 쳐 있어서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영으로 읽을게요. 영반 밖의 영영 또는 이해를 초월한 무형한 이해에 눈을 떠라. 산으로 바다로 하늘로의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가려는 데는 눈앞의 소이해와 근시적 인색심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 이상에 도달할 수 없다. 다섯째로 줏대를 가져라. 나침반 없이 움직이는 배가 헛일을 하기 쉬운 것 같이 사람도 역시 줏대가 없이 활동하면 일생을 두고 활동해도 그 활동은 헛일로 돌아가는 수가 많다. 줏대라는 의미는 예전 문자로 말하면 도 혹은 입지에 해당할 것이요. 지금 말로 하면 주의에 해당할 것이다. 어느 때건 한번 줏대를 세웠으면 그 후부터는 이해를 도외시하고 모험 진취성을 적극적으로 꾸준히 그 줏대에 맞추어 나가는 다수의 개인을 소유하고서야 그 사회는 비로소 향상할 것이다. 자, 이 글은요, 한마디로 민족 개조론이라는 그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에 이어서 제2의 민족 개조론을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이렇게 내세운 것이다라는 식으로 여기서 평가를 하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조선일보의 독립운동은, 그러니까 조선인의 독립운동은 국내외로 점점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시기였고요. 특히 만주와 중국의 상해, 남경 등지에서 무장투쟁이 전개되고 있던 시기였죠.
조선 내에서는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로 잠복하면서 독립투쟁이 오히려 이전보다 강화되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조선일보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독립은 불가능한 것이니 생각을 바꿔서 일제를 인정하고 조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보자라고 독자를 설득하는 그런 식의 내용이고요. 한마디로 조선일보 눈에서는 태평성대가 왔다. 일제는 이제 점점 대륙으로 침략을 할 거고 더 넓어져 갈 것이고 이 상황에서 내선일체, 한국 신민화의 구호 아래 우리는 이제 태평성대를 누려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조선일보 관련해서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쭉 친일 이야기를 45년까지 시종일관 이제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지금 절반 정도 왔는데요. 절반 이전에는 조선일보가 조금 우리가 아는 조선일보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조금 있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어디를 펴도 다 비슷비슷한 친일 행적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논리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런 것이고요. 좀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충격적인 내용 그리고 좀 웃기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것과 웃긴 것 그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제가 좀 찾아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런 거예요. 1935년 3월 2일자 사설인데요. 문인과 사회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문인은 각성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조금 읽어보면 한 민족의 생활 양상은 정치 형태로 나타난다. 정치가 없는 민족에게는 생활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조차 없게 만든다. 그러나 정치가 없더라도 생활은 있을 수 있다. 유대인은 정치가 없더라도 생활을 하고 있으며 동인도 회사 침략 당시에 인도는 거의 무정부 상태였으나 인도인의 생활이 있었다. 사람들은 정치가 없는 속에서도 살고 먹고 생각하고 글쓰고 있다. 오직 정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양상을 여실히 표현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이에 민족에게 문학은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문학은 실로 인생, 민족, 인류의 생활 양상을 표현하고 인생의 갈 길을 서사하는 예술이나 장치에 있는 민족의 정치와 아울러 민족의 양상을 표현하고 민족을 지도하는 지도 원리를 창조하는 위대한 소임을 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치 없는 민족에게도 민족 생활의 양상을 표현할 수 있고 민족 정신의 진위를 인식해야 하는 대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치가 없어도 지금 문인들이 충분히 문학을 할 수 있다. 문희귀족 문인들이 각성해라. 이런 소리를 굉장히 길게 합니다. 영국인이 인도 제국을 잃을지언정 셰익스피어를 바꿀 수 없다 하고 인도 의회가 평내 박사의 서거를 국민의 총의사로서 애도한 뜻을 결의한 것은 저간의 소식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왜 조선의 문인은 만리장정을 앞두고 혹은 짓밟히며 혹은 찌들어지는가? 의지의 박약인가? 환경의 불리함인가? 의지의 박약도 그 태반이 안 됨이 아니다. 원래 문인은 한사라 하여 부귀를 구름같이 알고 영예를 헌신짝처럼 알아야 한다. 그들이 광산을 찾고 고리대금을 찾고 관청의 안락의자를 찾는 것은 문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자다. 이러면서 글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정치가 이미 없어진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문인들에게 그래도 너희들이 정치가 없어도 나라가 없어도 먹고 살고 문화를 가꿀 수 있다. 그러니 열심히 글을 써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문인들의 각성을 촉구했는데요. 과연 당시에 친일 문인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 주장에 귀를 기울였을까? 정말 해괴망측한 논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더 웃긴 거는 이 책에 조선일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문학상을 줄 기금을 조성하자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과연 조선에는 노벨상이나 각국에서 각기 영예로 삼는 문학상의 기금으로서 사회에 던질 독지는 없는가? 이게 사설의 끝이에요. 독지가 나와라. 우리 조선일보에게 돈 줘서 조선일보 문학상 하나 만들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거창하게 앞에서 정치가 없어도 문학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좀 지금 요즘 나오는 조선일보의 어떤 억지 논리, 이 회개한 논리 이런 것들이 이때도 비슷하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제목이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이전 투구입니다.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일보가 거대 자본 이 방응모 씨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라이벌이 됐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벌 경쟁에 들어갔는데 이게 그냥 상생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의 경쟁 그리고 민족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보도를 내놓을까 이런 고민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이전 투구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제와 민족 언론사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증명과 문화사업을 경쟁적으로 벌이다가 방응모가 조선일보를 인수한 뒤부터는 치열한 상쟁에 들어갔다. 그것은 이전 투구나 다름없는 싸움이었다. 이 당시 일부에서는 혁신된 조선일보를 평안도신문, 동아일보를 전라도신문이라 칭하여 때 아닌 지방색을 풍자한 바 있는데 우연인지는 모르나 전혀 근거가 없는 풍자만은 아닌 듯하다. 동아와 조선의 끝없는 경쟁, 김성수와 방응모의 경쟁, 전라도와 평안도의 경쟁으로 이어지는 이 접전은 민족에 봉사하는 신문, 조국 해방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는 신문을 만들기 위한 경쟁이 아니었다. 한말의 대지주 출신으로 중앙일보, 보성정문, 해동은행, 경성방직 등 일련의 기관을 거들인 대동아건설의 김성수, 김현수 형제의 재벌과 1930년대에 총독부의 상금정책과 산업경제개발정책에 발맞추어 금관과 수원의 퇴지개간 사업으로 일약 100만 장자가 된 방응모 재벌의 그 사업 경쟁의 양상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이전 투구의 내용들을 보면요.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읽기는 좀 어려웠고요. 한마디로 상대방 그 회사의 어떤 문제점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의 문제 같은 게 있어요. 김성수가 가지고 있는 학교에 어떤 작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대서특필하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치고 받으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보도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동아일보 설립자 김성수와 관련된 사건을 막 이렇게 크게 보도를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적 당할 만해요. 왜냐하면은 이때 사건들을 보면은 김성수 동아일보 설립자 김성수 씨가 자신은 학교를 이제 두 개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보성전문학교하고 중앙고고. 그래서 본인을 교육자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교육자라는 호칭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그의 교육관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어떠하였는가 학생을 정원 초과 입학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고 교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그런 그 유인물을 돌린 학생을 아주 오히려 공격해서 이렇게 비겁하게 처리하는 그래서 그 학생이 구속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한참 학생 운동을 할 때도 대학에서도 그 나라에선 잡아가려고 해도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김성수는 그때 그렇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발견하면 조선일보는 이제 신이 나서 어찌됐든 열심히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서로 치고받으면서 이제 점점 나쁜 말들이 막 나오거든요. 재미있는 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조선일보가 35년 6월 21일자에 쓴 사설인데요. 제목이 동아일보의 광태난무. 최근 약 일주일간에 걸친 동아일보의 광태난무는 하도 괴상다단하여 일일이 거론할 여유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현명하신 독자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에서는 그 괴태를 숙지하고 계심을 행으로 안다. 그러니까 다행으로 안다 이런 거죠. 요컨대 동아일보의 천태만상의 기괴망측한 난무는 이를 한마디로 자르면 혁신일에 3년의 단기간에 우길승천에 새로 팽창 발전해 나가는 우리 회사에 대한 질투와 시기와 증오의 울적이 우리의 회사에 위풍당당 아빈새끼 느낌을 주는 신사옥으로의 이전을 계기로 하여 일시에 폭발한 것이다. 그러나 차리맹랑한 동아일보의 발약쯤은 사람에 비하면 명실공히 대인의 풍도를 지닌 우리 회사에 관심할 바는 절대로 없다.
그러나 혹 일부에서 동아일보의 우리 회사에 대한 허구 날조의 기사에 의하여 오해를 살까 두려워하여 이에 우리는 그의 정체를 폭로하여 우리의 옳음을 밝히고자 하는 바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 흥분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런 정말 너무 유치합니다. 이래요. 우리 회사가 아직 구사옥에 있을 때는 저 동아일보는 아직도 환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 환각이란 사실에 없는 것을 있는 듯이 보는 것이다. 저들의 우월감이 왜 환각적 우월감이냐 하면 첫째, 자본금으로 보아도 저들은 토지 가옥 집규율을 과대평가하여 근근 50만 원이다. 인물, 경영 방침 그 밖에 대해서도 스스로 변명하기는 약방 거북하여 거론하지 않거니와 스스로의 변명이 없다 한들 현명하신 독자 제위는 몰라줄 리 있으랴. 원래가 이러했기에 저들의 우리 회사에 대한 종래의 우월감은 실로 포말적, 환각적 우월감 이외에 아무 물건도 아니었다. 이렇게 어떻게 저희 지금 제가 이제 50을 살았지만 신문에서 다른 신문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설을 내는 거는 진짜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게 정말 코미디 아닌가요? 정말 재밌어요. 저 동아일보는 자신들의 예의도 염치도 도덕도 불구하고 함부로 이용하여 우리 회사를 박해하는 재료를 날조하고 이것을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선량하신 독자의 이목을 현혹하는 죄악을 감범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징징거리는 굉장히 긴 이런 사설을 실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일보가 김성수 관련 비리를 보도하고 동아일보가 강하게 역공을 하자 이것을 다시 방어하면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운 건데요. 이 두 신문사의 이런 싸움이요. 8.15 해방 이후까지도 기회가 있으면 계속됐대요. 그래서 상호 비방 공격을 계속하다가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그제서야 느슨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아조선은 패밀리라고 생각하고 엄청 친하고 거의 같은 이야기를 같은 노선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엄청나게 이렇게 싸웠다. 유전투구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게 제일 재밌었고요. 그리고 자기 신문 아무리 신문이라지만 이렇게 자기 내용을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뭘 했다 이런 걸 너무 자랑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새 사옥을 준공하던 날에 사설은 가관이 아닙니다. 35년 7월 6일 사설인데요. 사옥 낙성일에 서원해서 본사의 신축 사옥의 낙성을 축하하는 오늘에 있어서 우리는 만천하 독자 앞에서 역사적으로 본사의 정신이요 또 끊임없이 실행하여 오던 5가지 서원을 새로이 재인식하려 합니다. 조선일보는 조선의 공기요, 조선 민중의 공기이니 조선 민중이 하고자 하는 바와 하고자 아니하는 바를 가장 힘있고 가장 분명하게 표현함으로써 첫 임무를 삼아왔습니다. 언제? 진짜 이때가 35년인데요. 이때 이전에 했던 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하네요. 정말 빈소리를. 본보는 이 시대 이 민중의 언론기관으로서 진정한 임무를 파악하고 실현함으로써 본보의 민족 봉사의 제1 임무를 실행하기를 서원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정상한 발달은 사회 정의의 확립에 있다고 믿습니다. 본보는 이로부터 더욱 선이어든 창하고 악이어든 최하여 사회의 풍기와 인심의 정화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낌이 없고 돌아봄도 없고 머뭇거림도 없는 정원 보족의 제2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쭉 늘어놓는 이런 사설을 했습니다. 자, 이 평에서는 이 글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선일보가 정말 자신들이 말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려면 최소한 이 문장 어딘가에 민족 독립에 대한 꿈 단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었다. 한마디로 조선총독부의 언론정책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그런 그 신문사다운 글이었다라는 평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공기, 조선 민중의 공기, 조선인의 마음 이런 말들은 하지만은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부끄러운 사설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조선일보는 뭐 틈만 나면은 지식인이요.
뭔가 정신 차려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문인에 대해서 이제 썼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식인들이 좀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것에 실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인들이 정신 차려라라고 하는데 사실상 진짜 지식인이라면 이 시기에 오히려 독립을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말만 계속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좀 어정쩡한 지식인 타령을 늘어놓는 그런 보도들이 여러 차례 있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13편으로 가보면 노골적인 친일로 들어선 조선일보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미 이전에도 노골적이었는데 이제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936년 들어서는 1936년 새해 첫날에 이런 글이 실립니다. 신년호인데요. 이 신년호에는 조선 총독 우카키의 이름으로 된 연두의 사가 실립니다. 자, 이렇게 총독의 연두사를 그냥 신년호에 그냥 실어버리는, 전체를 다 실어버리는 이런 일은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1936년에 이제 처음 생겨버린 그런 변화인 거죠. 조선총독 우카키의 연두사는 마치 임금이 신민들에게 내리는 교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일제가 1905년에 조선을 보호하기로 하고 강제로 맺은 을사늑약이 발효된 것을 시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조선의 문화와 산업이 1910년 병탄 이래 크게 발전했다. 그리고 나는 시정을 하고 있다.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정치를 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기에 우리가 정치라는 것이 있었는가를 봤을 때 없는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주 위압적인 연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어버린 이런 조선일보의 상황이 1936년이었고요. 그리고 36년 8월 10일에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림픽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이 있었죠. 자, 이제 일장기 말소 사건이 나오는데요. 일장기 말소 사건 요걸 좀 자세히 얘기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제 송기정 선수가 당시에 1위를 했죠. 마라톤에서 3위도 한국 학생인 남승용 같은 이제 선수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정말 2,300만 동포가 열광하는 그런 일이었고요. 8월 13일 조선중앙일보가 월계관을 쓰고 꽃다발을 든 채 시상대에 서 있는 송기정의 사진을 크게 실었습니다. 이 조선중앙일보는 지금의 중앙일보와는 다르고요. 몽양 여운형 선생이 만들었던 신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조선중앙일보는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보다는 규모가 작았던 신문 같아요. 굉장히 열악한 인쇄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중앙일보에 실린 사진에 일장기가 지워진 채로 사각형의 윤곽만 남아있는 그런 사진을 내보냈다고 해요. 조선중앙일보 기자들이 고의로 그렇게 사진을 편집해서 내보낸 것이었죠. 근데 이 신문 상태가 너무 나빠가지고 일장기가 지워진 송기정의 사진이 총독부 검열관의 눈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쩍 지나갔대요. 이런 신문이 나갔는데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열 이틀이 지난 뒤에 8월 25일에 동아일보가 이면에 일장기가 말소된 송기정의 사진을 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조선중앙일보가 쓱 지나갔으니까 우리도 지나가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걸렸어요. 그래서 총독부에 걸려서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무기정간을 당했고요. 그때까지 언론사상 최장 기간인 279일 동안 신문을 내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일장기 말소를 주동했던 이길용, 신낙균, 서영호 등 기자 8명은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뒤에 해직을 당했고요. 당시 동아일보의 사장 송진우를 비롯해서 주필, 김준현, 편집국장 설의식, 신동아 부장 최승만, 사회부장 현진건 등은 총독부의 압력에 밀려서 모두 회사를 떠나게 된다. 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아일보가 이때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 사건을 동아일보 굉장히 자랑하거든요. 사실 이게 자랑할 만하잖아요. 우리가 민족지로서 이런 것 강제 폐간을 당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김성수는 이 기자들의 행동을 몰지각한 짓이다 라면서 굉장히 나무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당시에는 아주 흥분에 쌓여서 아주 혼을 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 송진우는 성냥개비로 고루거각을 태워버렸다면서 이기룡을 비롯한 일장기 말소 주동자들을 큰 소리로 꾸짖었다고 하고요. 아무튼 난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찌됐든 뭐 윗사람들을 혼내줬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거사를 감행한 동아일보의 기자들이 있었는데요. 조선일보는 이를 어떻게 보도했냐면요. 8월 28일 이면에 동아일보 발행 정지 처분이라는 제목으로 단 한 문장으로 기사를 썼대요. 동아일보는 27일부로 신문지법 제21조에 의하여 당국으로부터 무기정간의 처분을 당하였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왜 당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지금 일장기 말소 사진을 실어가지고 지금 나름 동아일보가 지금 큰 고충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쌤통이다. 거의 그런 수준으로 무기정간의 처분을 당하였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8월 30일자 일면에 동아일보 정간 이유 경무국장 담이라는 기사를 드디어 실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체 취재가 아니고요. 총독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그냥 총독부 아까 말한 경무국장 담 해서 그들의 주장을 쭉 이야기하는 이게 일방적으로 동아일보를 꾸짖는 그 총독부의 말을 그대로 실어주는 이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 기사가 나간 뒤에 조선일보 지면에서는 이후에 무기정간을 당한 동아일보의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겁한 거죠. 28일에는 정말 한 줄로 쟤네는 지금 정간을 당했대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틀 후에는 총독부의 이야기를 그냥 덜컥 실어주는 자기가 취재하면서 조금이라도 사실 아무리 힘든 시기에도 그걸 이거를 풍자하거나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동화 없는 279일 동안 조선일보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신이 나가지고 우리 일본의 일제의 만주 침략 이런 것들을 계속 흥분하면서 전하는 거죠. 그런 식의 행태들을 계속 보였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여운형 선생이 했다는 조선중앙일보 있잖아요. 여기는 자진 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3대 일간지가 조선중앙, 조선중앙일보 이 세 개였는데 조선일보의 독주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자, 요 정도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전부이고요. 이제 마치면서 이제 신이 나가지고 지금 막 사세 확장을 하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이제 조선일보가 1937년에는 더더욱이 본사 공장을 증축하고 소년 조선일보를 만들고 조소년 잡지를 만들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사세를 넓히는 이런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제 승승장구 정말 조선의 최고의 언론 최고라는 말이 참 그런데 아무튼 사세는 그러한 그런 언론이 이제 되어가는 거죠. 이렇게 황제 폐하를 칭송하면서 이렇게 가고요.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그냥 잠깐 읽어드리면요. 요런 사설이 있었더라고요. 조선일보가 이제 동아일보가 나오지 않는 279일 동안 내놨던 사설 중에 하나입니다. 1936년 12월 12일 사상 통제의 일환으로 일제가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을 공포했습니다. 이 법령은 독립운동가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상범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거주, 취업, 여행
자유가 모두 제한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통신하는 일을 감시받아야 했고요. 그야말로 이제 완벽하게 사상범을 보호 관찰한다라는 그런 법이 이제 통과가 된 이제 법이 생긴 거죠. 보호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그 사상범을 보호한다고 해서 보호사라고 하는데 이 보호사는 주로 일본인이 맡았는데 조선인도 소수가 보호사로 선별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했나 볼게요. 물론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물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은 사회 개조를 목적으로 한 사상범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이니 많지 사회적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소화 3년 이래 동 10년까지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으로 조선 내에서 검거된 자의 총수는 1만 6천 명가량 되는데 그중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언도를 받은 자,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또는 형의 집행 중 가출옥의 허락을 받은 자의 총수가 약 6,400명에 달하여 있다는데 근본 발표된 사상범 보호 관찰령에 적용할 범위가 아직 알 수 없으므로 무엇이라고 논단할 수는 없으나 만약 이들 사상범 전부에 대해서 이를 적용한다면 본령의 사회적 의의를 떠나서 이에 관련된 인원의 숫자상으로 보더라도 중대사라 할 것이며 특히 본령의 주지가 당해 각 국민의 행동 감시 내지 자유 구속에 있으니만치 그 영향은 일층 심대하다 할 것이다. 뭔지 그렇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환영한다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이게 몇 명한테 해당될까? 이 법이 과연 누구누구에게 이게 해당될까?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 그러나 이게 좀 심각한 것 같기는 해. 심각이라는 표현도 하지 않죠. 그냥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 같기는 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사상범 보호 관찰령은 이미 발표되어 실시하기로 확정된 것이므로 여기에서 본령이 왈가왈부함은 이미 그 시기가 늦었다고 인정하고 비평을 피하려 하거니와 본령 시기에 당하여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점은 운용 그 점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운용만 좀 잘해라. 우리가 뭐 왈가왈부 하겠냐. 이런 사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나마 이제 큰 소리 자기도 신문인 척 해야 되니까 뭐 좀 이렇게 큰 소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에 있어서의 사상운동은 소화 3년을 최고봉으로 일해 점차 침체되어 오던 바 만주사변에 의한 사회 정세의 변화로 1층 그 도를 가하여 현재에 와서는 거의 문제시되지 않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법령의 입법 정신으로 보아서의 실제 가치는 미약할 것으로 추측하거니와 본령 실시에 있어서 그 운용을 그릇하는 경우에는 점차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사상운동에 오히려 도발적인 반동 기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사유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독립운동 안 한다.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뭐 굳이 이런 걸 이렇게 강하게 해가지고 무리하게 하면 저들이 오히려 반동을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독립운동을 더 조장할 수도 있으니 살살해라. 이게 지금 조선일보의 주장의 전부였습니다. 상당히 비겁하다. 정말 너무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이렇게 점점 더 그 총독부의 기간지가 되어가고 있는 조선일보의 모습이 1편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또 쭉 읽다가 재미있는 것 위주로, 센 거 위주로 조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오늘 5번째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 조선일보 대부 책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의 요청이 뚝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잘 읽어줘서 혹시 안 사고 버텨보려고 하시는 분들, 이거 정말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은 어디를 갑자기 열어도 다 재미있는 조선일보의 우스꽝스러운 진짜 재미도 있고 좀 너무 요즘 내가 투쟁심이 없건 내가 요즘 좀 화를 안 내고 있는데 안 좋네 이런 생각이 들면 요거 한 번씩 아무데나 탁 열어보시면 굉장히 열받게 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좀 뭐 농담이지만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다 하는 책이라서요. 여러분들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으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